제가 30년 군 생활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적군이 아니라 병사 엄마였어요. 2025년 여름, 제 책상 위에는 작전 지도가 아니라 부모 동의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뢰 제거 작전을 하려면 엄마 아빠 허락을 받아야 했죠. 대대장님, 저희 어머니가 작전 나가지 말래요. 한 병사가 스마트폰을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연병장에서 200명의 병사들이 총이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내일 위험한 작전 나간대. 동의서에 사인해야 한대. 그날 밤 제 핸드폰은 밤새 울렸습니다. 대대장님, 우리 아들 위험한데 보내지 마세요. 국방신문고에는 민원이 쏟아졌고 젊은 장교들은 군복을 벗기 시작했어요. 대대장님, 저는 병사가 아니라 부모님이 더 무섭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 군대가 부모 동의서 한 장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요. 여러분 아들도 지금 이 순간 군대에서 엄마를 찾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시회도 엄마한테 물어볼 건가요? 부모 동의 없인 지뢰 제거도 못하는 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전방 모 대대의 대대장입니다. 2025년 여름, 제 책상 위에 작전 명령서가 내려왔어요. 지뢰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의 위험 지역을 정리하는 임무였죠. 저는 중대장들을 불러 작전 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이상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전 지도도 아니고 전술 계획서도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A사 용지로 배포된 부모 동의서가 수십 장 쌓여 있었죠. 상부에서 보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병사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작전 참여 동의를 받으시오. 저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육군 대대장이 받은 공식 명령서라고요? 중대장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대장들, 각 병사 부모님께 연락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젊은 김 중대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대장님, 작전에 부모 동의가 왜 필요합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지만 상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민원 방지 차원이라고 합니다. 상부 지시예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대장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작전 명령이 내려오면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움직였죠. 지휘관의 명령이 곧 법이었고 그게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다음 날 연병장에서 저는 더 기막힌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부모님께 전화를 거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나 내일 지뢰 제거 훈련 간대요. 위험하대요. 한 병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소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대대장님, 병사 어머니께서 소대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소대장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여보세요. 김철수 소대장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소대장님, 우리 아들 위험한데 보내지 마세요. 다치면 책임질 수 있어요? 동의 안 합니다. 소대장은 말문이 막힌 채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총을 든 병사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허락을 구하는 게 정상입니까? 작전 명령보다 부모님 동의가 더 중요한 게 맞습니까? 저는 그날 밤 혼자 집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부모 동의서 뭉치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서류는 처음 봤어요. 작전 지도 대신 동의서가, 전술 계획서 대신 민원 회피 문서가 놓여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유치원이라는 거려. 아니, 유치원생도 선생님 말은 듣는데 이 병사들은 지휘관 말을 듣지 않아요. 오직 엄마 아빠 말만 듣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이 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걸까요?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전화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저는 다시 병사들을 정렬시키고 작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뢰 제거 훈련이다.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하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부모님과 통화 후 겁에 질린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죠. 브리핑을 마치고 저는 중대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각 중대별로 부모 동의서를 취합해서 내일까지 제출하게.
중대장들은 난색을 표했지만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무렵부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한 병사 어머니로부터 왔어요. 대대장님, 저희 아들 작전에 보내지 마세요. 아이가 겁이 많아요. 위험한 일은 못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군 복무가 원래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안전 교육과 함께 진행할 거예요. 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제가 동의서에 사인 안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곧바로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병사 아버지였어요. 대대장님, 우리 아들은 집에서 칼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 애를 지뢰밭에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휘관으로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지뢰 제거는 전문 교육을 받고 진행합니다. 칼질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아버지도 단호했어요. 어쨌든 안 됩니다. 동의 못합니다. 그날 밤 저는 15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아들 위험한데 보내지 마세요. 동의 안 합니다. 절대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중대장들이 보고를 올려왔어요. 김 중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저희 중대 80명 중 30명이 동의서를 안 냈습니다. 박 중대장도 비슷한 보고를 했어요. 저희도 70명 중 25명이 거부했습니다. 전체 200명 중 거의 절반이 부모 동의를 받지 못한 겁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동의를 거부한 병사들은 작전에서 제외하게 대신 부대 내에서 다른 임무를 부여해 중대장들은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쌓인 동의서를 내려다봤어요. 동의한 부모들의 서류에도 조건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다치면 대대장이 책임질 것, 위험한 곳에는 절대 보내지 말 것, 작전 중 수시로 연락 가능하게 할 것. 이게 군 작전 동의서입니까? 아니면 학교 현장 체험 동의서입니까? 오후에 행정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대대장님, 사단에서 연락 왔습니다. 부모 동의율이 너무 낮아서 작전 재검토하라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사단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모장님, 이준호입니다. 동의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작전은 진행 가능합니다. 참모장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이 대대장, 민원 관리 좀 잘하게. 사단장님이 불편해하시네.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저는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입맛이 썼어요. 대대장이 왜 병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해야 합니까? 저녁에 김 소대장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대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병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지휘관이 아니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됐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동의서 더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대한민국 군대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거요. 동의서 마감일 다음 날부터 상황이 악화됐어요. 행정실에서 급히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대장님, 국방신문고에 민원 27건이 접수됐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열어 민원 내용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민원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대장이 우리 아들을 강제로 위험한 작전에 투입하려 한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군 작전이 인권 침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민원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지뢰라는 단어만 들어도 악몽을 꾼다. 이런 아이를 작전에 투입하는 건 학대다. 저는 그 병사를 떠올려 봤어요. 훈련 때 멀쩡히 웃으며 동료들과 농담하던 병사였죠. 세 번째 민원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우리 아들이 작전 중 다치면 대대장을 고소할 것이다. 형사 고발도 불사하겠다. 저는 민원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 들어오는 민원입니까? 오후가 되자 민원은 40건을 넘어섰습니다. 행정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대장님, 이 민원들에 전부 답변하셔야 합니다. 72시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상급 부대로 올라갑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답변 작성을 시작했어요. 귀하의 민원에 감사드립니다. 병사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관료적인 문장을 40번 반복했습니다. 저녁 무렵 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국회의원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대대장님, 모 의원실 보좌관입니다. 저희 의원실의 한 민원인께서 진정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보좌관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습니다. 해당 병사를 작전에서 즉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실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국회의원까지 개입하는 겁니까? 밤 10시가 넘어서도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대대장님, 우리 아들 꼭 빼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사단 참모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대대장,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은가? 사단장님이 매우 불쾌해하시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참모장님, 저희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상적인 군 작전인데 부모님들이 과민 반응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참모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유야 어쨌든 민원을 줄이게. 이래서야 작전을 어떻게 하나?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도 지휘관을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민원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서였어요. 군대 내 병사 인권 침해 실태 조사 요청, 해당 부대 대대장의 강압적 작전 진행 중단 요구. 저는 그 문서를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군 작전이 인권 침해라는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 됐어요. 저녁 무렵 김 중대장이 찾아왔습니다. 대대장님, 저희 중대 병사 부모님이 부대 방문하겠답니다. 직접 만나서 작전 중단을 요구하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대는 민원인 면담 장소가 아니야. 정중히 거절하게. 하지만 다음 날 정말로 부모 5명이 부대 정문 앞에 나타났어요. 경계병이 급히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면담실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국방신문고가 병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려. 오히려 지휘권을 파괴하는 협박의 도구가 됐다는 거려. 작전 전날 밤 저는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민원으로 빠진 병사들을 제외하고 90명만 출동하기로 했어요. 원래 계획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었죠. 빠진 병사 중에는 이병 박민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극렬하게 반대해서 국회의원실까지 동원했던 병사예요. 박민수 이병은 부대에 남아 막사 정리 같은 후방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출동 전날 박민수를 불러 따로 이야기했어요. 박민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음 기회에는 꼭 참여시켜줄게. 박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대대장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동료들에 대한 부러움이 역력했어요. 작전 당일 아침 부대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출동하는 병사들과 남는 병사들이었죠. 저는 출동하는 병사들에게 최종 안전 교육을 실시했어요.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대기하라.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지휘관 지시를 따르라. 병사들은 진지한 표情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에 작전 부대가 출동했어요. 저는 상황실에 남아 무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부대에 남은 병사들은 일상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박민수는 막사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갑자기 부대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막사로 달려갔어요. 박민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가 황급히 설명했어요. 대대장님, 박민수가 2층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저는 즉시 군의관을 불렀습니다. 군의관이 응급처치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대장님, 뇌진탕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후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후송 조치를 지시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어요. 박민수 어머니께 연락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대대장 이준호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대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박민수가 부대에서 다쳐서 지금 병원으로 후송 중입니다. 머리를 다쳤는데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 전화 너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다쳤다고요? 작전 안 보낸다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대대장님이 책임지세요. 어떻게 부대 안에서 다칩니까?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제가 작전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대에서 다쳤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전화가 끊겼고 저는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작전에 참가한 병사들이 돌아왔어요. 모두 무사했고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한 병사가 제게 다가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대장님,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뢰 제거 절차를 직접 배우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전에 참가한 병사들은 성장했는데 보호받은 병사는 다쳤어요. 가장 안전한 부대 막사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박민수는 기초 안전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요. 위험 상황 대처법, 신체 균형 유지법, 기본 생존 기술을요. 그래서 2층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겁니다. 부모의 과잉 보호가 아들의 생존 능력을 빼앗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사약이었습니다. 박민수 사고 다음 날부터 부대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국방신문고에 추가 민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대 내 안전관리 부실로 병사가 다쳤다. 대대장 문책 및 징계 요구한다. 저는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밤을 새웠어요. 상급 부대에서는 감사관이 내려와 전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김철수 소대장이 제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대대장님, 죄송하지만 저녁 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김 소대장은 전구 유능한 장교였어요. 자네가 왜 저녁을, 무슨 일이 있나? 김 소대장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대대장님,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병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비위를 맞추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훈련 한 번 하려면 민원 걱정부터 해야 하고요. 강도를 조금만 높이면 국방신문고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김 소대장, 조금만 더 버텨보게. 이런 시기가 지나가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김 소대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대대장님,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제 동기들도 벌써 절반이 전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지휘관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다는 거요. 일주일 후 박준혁 중대장도 찾아왔어요. 그 역시 저녁 원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저는 사명감을 갖고 이 길을 택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군인이 됐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지키는 건 나라가 아니라 민원 건수입니다. 병사 부모님들이 북한군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명분이 없었어요. 한 달 사이에 소대장 3, 중대장 2이 전역했습니다. 그들을 대체할 신임 장교들이 왔지만 금방 좌절했어요. 신임 이 소대장이 부임 일주일 만에 제게 찾아왔습니다. 대대장님, 이게 정말 군대가 맞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군대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군대가 아니라 민원 처리 기관이라는 거요. 부대 회식 자리에서 한 중대장이 술을 마시며 토로했습니다. 대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에서 적군보다 병사 학부모가 더 무섭습니다. 다른 소대장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민원 하나 잘못 걸리면 바로 징계감입니다. 그래서 훈련도 제대로 못 시키고 있어요. 한 젊은 소대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우들을 지키고 싶어서 군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원만 피하려고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받은 병사들이 실전에서 싸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인사과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어요. 대대장님, 금년도 소대장 지원율이 전년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육사 생도들도 지휘병과를 기피하고 기술병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라를 지킬 젊은 지휘관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전장이 아니라 민원에 질려서 군복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휘관 없는 군대가 과연 적과 싸울 수 있을까요? 젊은 장교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홀로 작전 상황실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상상했습니다. 만약 내일 전쟁이 터진다면 이 부대는 싸울 수 있을까요? 북한군이 남침한다면 우리 병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 머릿속에 끔찍한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적군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오는 순간 병사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 겁니다. 엄마,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저 싸워도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하겠죠. 안 돼, 위험해, 숨어 있어. 엄마가 국방부에 전화할게. 저는 참호 속에서 병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부모님께 먼저 국제전화를 걸어야 할 겁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금 전투 상황인데 아드님 돌격시켜도 될까요? 이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다음 날 저는 사단장 주재 지휘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대대장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사단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네. 각 대대별로 관리 좀 잘하게.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사단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단장이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만약 내일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는 부모 동의를 받고 싸워야 합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단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대대장, 그건 극단적인 가정일세.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단장님, 지금이 비현실적입니다. 군 작전에 부모 동의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대대장들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단장은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상부 방침이네. 우리가 바꿀 수 없어. 따르게.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 선배 대대장을 만났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제게 조언했습니다. 이 대대장, 너무 원칙만 고집하지 마. 적당히 타협해야 살아남아.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타협하면 군대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국방부에서 내려온 공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각급 부대는 병사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 훈련 강도 조절 및 부모 소통 강화를 지시함. 저는 그 공문을 읽으며 기가 막혔어요. 병사 인권 보호가 지휘권보다 우선이라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동기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 동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군대는 이게 아니었잖아.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어요. 도대체 누가, 언제, 왜 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부대 막사를 돌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병사에게 물었어요. 만약 전쟁이 나면 너는 싸울 수 있겠나? 병사는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대대장님.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조국을 지킨다는 사명감보다 부모님 허락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을 펼쳐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지휘관은 떠나고 병사는 엄마를 찾는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유치원이다. 아니, 유치원만도 못하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북쪽 하늘, 너머에는 우리를 노리는 적이 있는데 우리는 민원 처리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국방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국 대대장들을 모아놓고 병사 인권 강화 방안을 교육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저는 묘한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혹시 국방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휘권 회복 방안을 발표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제 기대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산산조각 났어요. 단상에 오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화려한 PPT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험 훈련에는 병사 및 보호자, 사전 동의를 의무화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의무화라니, 이제 선택이 아니라 강제라는 뜻이었죠. 실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침들을 발표했습니다. 국방신문고 민원은 수문의 시간, 내 1차 회신을 원칙으로 하며 미이행 시 지휘관 문책 대상입니다. 병사 부모와의 정기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월 1회 이상 현황 보고를 실시하십시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실장님, 그럼 전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도 부모 동의를 받습니까? 실장은 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시에는 별도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평시와 전시를 누가 구분합니까? 전쟁은 예고 없이 터지는데요. 실장의 얼굴이 굳어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 대대장, 지금은 지레 시간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 장성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예비역 중장님이셨어요. 중장님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대대장, 자네 오늘 회의에서 질문했다지? 조심하게.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중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까? 중장님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정치권이 군을 표밭으로 본 게 시작이었네. 병사 부모들의 표가 아깝잖나. 그래서 정치인들이 군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군 수뇌부는 저항하지 않았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장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의 눈이 멀고 진급에 목숨을 거니까. 정치권이 군을 우습게 본 거 아니겠어. 그래서 수뇌부는 지휘권을 정치권에 상납한 거야. 자기 안위와 별을 위해서.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진짜 범인은 부모도 아니고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정치권의 표 계산과 그의 아부한 타락한 군 수뇌부였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던 내용이었어요. 장관님, 군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 회의록을 보며 치가 떨렸어요. 군 최고 수뇌부가 정치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지휘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과거 5년간 국방부 정책 변화를 추적해봤어요. 2020년부터 서서히 병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권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국방신문고가 강화됐고 2023년 부모 면담 제도가 도입됐죠. 그리고 2024년 위험 훈련 사전동의 제도가 시범 운영됐어요. 모든 게 선거 주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정치권은 병사 부모들의 표를 얻기 위해 군에 압력을 넣었고 군 수뇌부는 순순히 따른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동료 대대장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했어요. 모두 분노했지만 무력했습니다. 한 대대장이 절규하듯 말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수뇌부가 이미 항복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북쪽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는 거요. 정치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타락한 수뇌부. 그들이 진짜 적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시스템 안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저녁 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죠. 원서를 쓰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부대 게시판에 올릴 고별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군복을 벗습니다. 30년을 입었던 이 옷을 내려놓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휘권이 무너진 조직은 군대가 아니라 민원 처리 기관일 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글을 썼어요.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믿고 홀로 서게 두십시오. 과잉 보호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의 생존 능력을 빼앗는 사약입니다. 박민수 이병은 위험한 작전이 아니라 안전한 부대 안에서 다쳤습니다. 왜일까요? 기초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날 엄마는 옆에 없을 겁니다. 그때 아들을 지키는 건 엄마의 전화가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강한 정신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민원을 넣을 때마다 아들의 생존 확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권과 군 수뇌부를 향해 나를 세웠어요. 정치인들께 경고합니다. 군대를 표밭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표 계산 때문에 이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에게 묻습니다. 별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여러분은 지휘권을 정치권에 상납하고 자기 안위만 챙기는 비겁자들입니다. 정치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군대를 유치원으로 만든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지휘권이 살아야 아들도 삽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군 생활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저녁 전날 저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훈시를 했어요.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엄마 말만 듣지 말고 지휘관 말을 들어라.
지휘관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 훈련시키는 거다. 민원 넣는 부모가 아니라 훈련시키는 지휘관이 진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병사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어떤 병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녁식 날 사단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이 대대장, 자네 정말 가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단장님.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떠나면 군대가 어떻게 되겠나?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이미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예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휘권 회복을 위해 싸워주십시오. 사단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대를 떠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저 안에는 아직도 200명의 병사들이 있고 그들을 지휘할 젊은 장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적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민원과 부모 눈치에 이미 전의를 상실했으니까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나라는 곧 대가를 치를 것이다. 지휘권을 버린 대가를 말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 병사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부모 참여 확대.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는 깨달을 거예요. 지휘권이 무너진 군대는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거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시회도 엄마한테 물어볼 건가요? 부모 동의 없인 지뢰 제거도 못하는 군대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